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자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며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구미호 전설을 아시나요? 천년을 살아 사람이 되려는 여우의 전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여우가 된 이야기죠. 2023년 가을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72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위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며 큰아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나던 밤 가족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래시장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한 할머니가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박순자 할머니, 올해 72입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30년째 떡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절미, 백설기, 송편, 쑥떡. 할머니 손에서 만들어지는 떡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었죠. 허리를 두드리며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할머니에게 전쟁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고 떡을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 할머니. 먼저 쌀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이 시린 건 할머니 몸이 많이 약해진 탓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고 불려서 맷돌에 갈고 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루에 찌고 절구에 찍고 모양을 빚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8시가 되면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손님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좀 쉬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쉬면 늙는다고, 일해야 건강하다고. 사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일은 습관이자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1살에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철이, 작은딸 민정이, 막내 아들 민수.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둘은 행복했습니다. 셋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31살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었거든요. 겨우 장례비 정도만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새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늘나라 같다고 말하면서도 할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장사를 해야겠다고. 떡 만드는 법은 시어머니께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좌판을 깔고 앉아서 팔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할머니는 시장에 나왔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루 종일 외쳐도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였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10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떡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시루를 다루다 보면 자주 데었거든요.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할머니는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부장까지 올랐죠. 작은 딸 민정이도 대학을 나와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10년치 저축을 다 털어서 보냈죠. 할머니는 자식들이 성공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떡 장사하는 엄마 덕분에 다들 대학도 가고 성공했다고.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는 일이 바빠서 명절에만 왔습니다. 작은 딸 민정이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미국에 있으니 몇 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바쁘다고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떡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때쯤 모아둔 돈으로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꿈 같은 내 집이었습니다. 평생 전세 살다가 60대에 처음 갖는 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김지우, 할머니의 첫 손녀입니다. 큰아들 민철이의 딸이죠. 지우가 태어난 건 20년 전입니다. 민철이의 아내 혜지는 지우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기를 돌볼 수가 없었죠. 혜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할머니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떡 장사를 이제 막 그만둔 시기였죠. 지우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울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분유를 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육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혜지는 1년 후에 회복했지만 지우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 붙어서 그냥 계속 봐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지우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지우에게 할머니는 엄마였습니다. 진짜 엄마인 혜진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할머니도 지우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이야기를 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사랑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고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잤고 주말에는 할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중학생 때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 가면 할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하냐고. 할머니는 대학도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지우의 꿈은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는 거였고 할머니는 지우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지우는 머리도 좋고 예술적 감각도 있으니 꼭 좋은 큐레이터가 될 거라고 말하며 그런 할머니와 지우에게 5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년 전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 지역에 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3억에 산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로 10배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30억이 된 겁니다. 게다가 건설회사에서 새 아파트를 보상으로 한 채 더 줬습니다. 신축 아파트 25평,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서울 아파트 2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떡 장사로 모은 예금까지 합치면 총 50억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신기해하며 우리 부자 됐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50억이라니.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큰아들 민철이가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주말에 자기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겠다고. 예전에는 명절에만 오던 민철이가 갑자기 주말마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외로우실 것 같아서 자주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곧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러는지. 민철이가 제안했습니다.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면 위험하니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라고.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좋고 지우도 있다고. 민철이는 그럼 지우는 자기들이 데려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들 딸이라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기가 20년 키웠다고. 민철이는 그래도 지우 부모는 자기들이라고 우겼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민철이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철이가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도 비슷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딸이니까 좀 서운하다고. 오빠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자식들은 그 돈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재산은 지우에게 주기로.
지우는 할머니를 돈 때문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지우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한테 줘야겠다고, 지우만이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그리고 2년 전 할머니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다가 췌장의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우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에 매일 왔고 밥을 해왔고 밤에는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할머니가 학교는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휴학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학교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지우는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할머니는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완치되셨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지우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암이 재발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췌장뿐 아니라 간으로도 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선고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두고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우를 누가 돌봐줄까? 저 아이 부모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할머니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원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안병동 11층 1107호실 4인실 병실의 창가 침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식들이 자주 왔습니다. 민철이는 일주일에 3번, 민정이는 일주일에 2번 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형식적으로 묻고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른 약속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고 3달째부터는 2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와서 할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오후에는 대학원에 잠깐 다녀와서 저녁에는 다시 병원에 와서 저녁을 드리고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학교 가야 한다고. 지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논문은 천천히 쓸 거라고,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미안했습니다. 지우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왔습니다. 점심에는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저녁에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입맛이 없었지만 지우가 만든 음식은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가 한 숟가락만 더 드시라고 하면 할머니는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너무 아팠지만 지우의 마음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요리 솜씨가 늘었다고. 지우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지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10월 말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병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손녀분께만 주시는 거냐고,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유산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할머니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언자의 자유이니까요.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도 해두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되니까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성명을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순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생년월일은 1951년 3월 15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는 요청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기 박순자는 제 모든 재산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고. 변호사가 이유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20년 동안 자기를 딸처럼 따랐고, 자기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항상 곁에 있었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지우는 자기의 진짜 가족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자기 재산만 노리고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언자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지우는 걱정 없겠다고. 11월 2일 저녁입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다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하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의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안 된다고, 할머니 안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에게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철은 알았다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우만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제발이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라고 불렀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말씀하지 말라고,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지우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우는 할머니도 오래오래 사시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오전 6시 27분. 박순자 할머니는 72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은 채로. 지우는 할머니에게 제발 눈 뜨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지우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오전 7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고, 지금 간다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슬픔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우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작은 고모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민정도 알았다고 간다고만 했습니다. 막내 삼촌 민수에게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시차가 있어서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래 장례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3일장으로 할 거라고 하자 자기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우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와 상담하고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빈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철이 도착했습니다. 혜진도 함께 왔습니다. 민철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은 10년 전 지우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철은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을 하긴 했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민철이 지우에게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하자고 내일 발인하자고 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께서 생전에 3일장으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하자 민철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민철은 장례 준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정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태수와 함께 왔습니다. 민정과 태수도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역시 형식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대학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할머니의 빈소였습니다. 상주석에는 민철, 민정, 그리고 지우가 앉았습니다. 지우는 손녀였지만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기에 상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떡 장사하시던 시장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순자 언니 좋은 데 가셨겠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할머니와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단골 아주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지우를 자랑하셨는데 하늘에서도 지우를 지켜보실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할머니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도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시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 품에 편히 안기셨다고 순자 권사님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며 그들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지우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대학원 동기들이 함께 와서 조문했습니다. 힘내라고 말하며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후 내내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넓은 인맥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철, 혜진, 민정, 태수, 지우. 5명이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내일 발인하고 화장하고 수목장지에 모시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수목장 비용을 물었습니다. 지우가 알아봤는데 500만 원 정도 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300만 원, 수목장이 500만 원, 기타 비용 200만 원, 총 10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내자고. 나랑 언니랑 반반으로. 민철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둘은 장례비를 계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돈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유언장 있다던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응,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내일 오후에 유언장 공개한대. 혜진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민철이 모른다고 내일 와서 읽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나한테 올까?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재산이 꽤 되시지 않냐고. 그래, 아파트 2채에 예금까지 있다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총 얼마나 되냐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가 시세로 30억, 송파구 신축 아파트가 15억, 예금이 5억, 총 50억 정도.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라니. 그럼 우리가 나눠서 라고 말하려는데 민철이 끊었습니다. 나랑 민정이랑 역할에 맞춰서 나누면 된다고. 민정이 따졌습니다. 잠깐, 오빠 나는 딸이니까 좀 적게 받는 거 아니냐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차별이 어딨냐고. 민정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장남이라고 더 받겠다는 거냐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큰아들로서 책임을 다했어. 민정이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책임이냐고. 오빠 어머니 병원에 몇 번이나 갔냐고. 민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도 자주 못 갔지만 오빠도 마찬가지라고 따졌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다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할머니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50억이면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건 40억 정도 되겠다고 계산했습니다. 상속세가 30%라고 각종 공제 받아도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철이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래도 30억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둘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할머니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왜 끼어드냐고. 넌 손녀라고. 재산은 자식들이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말하려는데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 할머니 돈 노리고 붙어 있었지. 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우가 충격받은 얼굴로 혜진을 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혜진은 지우의 친엄마입니다. 지우를 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뭘 엄마냐고. 난 내 엄마 아니라고. 할머니가 내 엄마라고. 할머니가 아프다고 매일 병원 와서 효녀 코스프레하고 다 돈 때문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우가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혜진은 거짓말이라고. 넌 할머니 재산 노렸다고 소리쳤습니다. 혜진의 말에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민정이 말렸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진심으로 지우를 감싸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뿐이었죠. 민정이 말했습니다. 지우도 이해하라고. 우리는 어머니 자식인데 재산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미안하지만 이건 어른들 문제라고 지우는 좀 빠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지우를 밀어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중얼거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지우를 흘끔 봤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우는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영정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빈소에서 자기 불편하다고.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간이 침대를 빈소에 가져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돌본 걸까요? 라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엄마 혜진은. 지우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자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를 데려가 키웠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자기를 미워할까? 아마 제가 할머니와 더 가까웠으니까 엄마가 질투하시는 걸까? 라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지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4일 오후 2시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 변호사 이재명. 가족들이 다시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철, 혜진, 민정, 태수, 그리고 지우. 5명이 변호사를 둘러쌌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고 박순자님의 공정증서, 유언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개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철이와 민정이는 긴장한 얼굴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고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아파트를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 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 민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은행 계좌의 전액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넷째, 기타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이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전부를 지우한테 주다니.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손녀분께 상속하셨습니다. 민철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정도 일어서며 자식들을 놔두고
손녀한테 전부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혜진이 변호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냐고.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자발적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와 공증인이 입회했고 녹음도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이냐고 민철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보시겠냐고 물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박순자는 제 모든 재산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합니다.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 변호사가 이유가 있으시냐고 묻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20년 동안 저를 돌봐줬습니다.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지우만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도 잘 안 왔습니다.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제 재산만 노렸습니다.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지우만이 진짜 제 가족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철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모호했습니다. 혜진은 이를 갈며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 못한다고, 유산 소송 걸 거라고,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고 공증을 받았고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소송 걸 거라고. 변호사가 그건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장례가 끝난 후 진행하겠다고. 김지우 씨 연락처 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방 안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철이 지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지우, 넌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할머니를 꼬드긴 거라고. 지우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민철이 따졌습니다. 50억을 내가 혼자 가져간다고. 내가 매일 병원 와서 할머니한테 재산 달라고 조른 거 아니냐고.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저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해서 돌본 거라고.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넌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고, 이 도둑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외쳤습니다. 엄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 아니야. 혜진이 지우에게 손을 들려 했습니다. 민정이 겨우 말렸습니다. 언니, 진정해. 여기는 장례식장이야.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진정이 되냐고. 50억을 전현이 다 가져간다고. 민철이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 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살아. 할머니 집에서 살았으면서.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저 갈 데가 없다고. 민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할머니가 준 돈으로 알아서 살라고. 아빠, 제발. 이라고 말하려는 지우에게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친아빠, 친엄마한테 쫓겨나는 겁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지우가 어디 가서 라고 말하려는데 민철이 끊었습니다. 민정아, 넌 동생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 걸어야 한다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태수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지우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지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1월 5일 발인 날입니다. 새벽 5시 지우는 할머니 영정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내드려야 해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혼자 가시는 거. 라고 말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먹이는 지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을 영구차에 실었습니다. 지우는 관을 따라 걸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른 가족들은 차에 탔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화장장이었습니다. 1시간 후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 마지막 인사 올리겠다고. 지우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관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컸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은 사라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2시간 후 유골이 나왔습니다. 하얀 재와 뼈 조각들. 이게 할머니의 남은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유골함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라고 부르며 오후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속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선택하신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좋지, 조용하고 나무도 많고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었습니다. 여기에 할머니를 모셔달라고 할머니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작은 단풍나무 아래 할머니의 유골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며 나무에 할머니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박순자, 195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할머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날 것이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랄 것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 것입니다. 지우는 나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벌써 떠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우만 남아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야 해요. 어두워지면 위험하니까 라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된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라고 중얼거리며 지우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신 거예요? 라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빠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문이 안 열려. 민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여기 사람 아니다. 짐 싸서 나가라고.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아빠, 저 갈 데가 없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내 돈으로 알아서 살라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 절차가. 민철이 끊었습니다. 그럼 고시원이라도 가라고. 아무튼 여기는 안 된다고.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며칠만.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우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보고 나가래요.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세상에, 할머니 장례 끝나자마자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라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할머니 사진 한 장만 들고 밤이었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꺼내서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값싼 고시원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중 제일 싼 곳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다고. 월 35만 원이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은요? 없다고. 한 달치만 내시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대학원생이니까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내도 될까요? 라고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안 되고요. 지우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주일만 기다릴게요. 그 안에 내세요. 지우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서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 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고시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 닫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보름달 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를 그리며 울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논문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보시던데 다음 주 세미나에 올 수 있냐고 동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모르겠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생각났습니다. 11월 11일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서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수목장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보름달빛만이 길을 비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우 왔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나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재산은 안 받을게요. 다 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우가 너무 컸습니다. 중형견만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9개였습니다. 9개의 하얀 꼬리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구미호 라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어본 구미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여우가 지우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우와 여우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다. 우리 지우라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지우는 여우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우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할머니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서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왜 여우가 되신 거예요? 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여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승에 가려고 했다고 염라대왕님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못 갔어. 지우가 너무 걱정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승사자님이 보시더니 내가 위험에 처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내 가족들이 너를 괴롭힐 거라고 말해주더라. 할머니, 라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님께 간청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지우를 지킬 기회를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왔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49일의 시간을 주셨어. 단 사람 몸으로는 안 되고 영물의 몸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구미호가 됐어. 49일 동안만 라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49일 후에는? 라고 물었습니다. 49제가 끝나면 할머니는 완전히 저승으로 가야 해.
다시는 못 만난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가기 싫어. 하지만 이게 할머니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할머니가 혼내줄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꼬리 9개가 쫑긋 섰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안 괜찮아. 할머니가 다 봤어. 내 엄마가 너한테 한 짓, 내 아빠가 너 내쫓은 것 다 봤어. 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한테 준 건 이유가 있어.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넌 착해. 그 돈으로 공부하고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할머니는 그게 보고 싶어서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둑년이라고 했지. 내가 할머니 재산 노렸다고 했지. 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가 혼내줄 거야. 할머니, 복수 같은 건. 라고 지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49일 할머니한테 49일이 있어. 그 안에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할머니. 라고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잘 지켜봐. 할머니가 어떻게 너를 지키는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이마에 코를 댔습니다. 마치 키스하듯이. 사랑한다. 우리 지우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얀 꼬리 9개가 달빛에 반짝이다가 이내 어둠에 묻혔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오셨어.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러.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은 51살입니다. 전업주부로 매일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혜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무효 만들어야 한다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유 원장이 법적으로 완벽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무조건 무효 만들어 달라고. 혜진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민철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혜진도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혜진은 어두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여우였습니다.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가 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다, 내 시어머니라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여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아, 넌 지우한테 뭐라고 했지? 라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라고 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했지, 내 재산 노렸다고 했지. 여우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혜진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라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이라고 혜진이 대답하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키웠어. 넌 산후우울증이라며 지우를 나한테 맡겼잖아.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라고 혜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봤는데 매일 병원 와서 밥 해주고 밤새 간호하고 하지만 50억이 라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돈, 너한테는 돈밖에 없구나 라고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혜진이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장면. 혜진이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30만 원짜리 런치를 먹는 장면. 혜진이 옷장 가득 명품 옷을 쌓아두는 장면.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시어머니 돈으로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정작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 한 번 안 갔지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라고 혜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여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 될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안 돼 라고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가 지우한테 한 짓이야. 거짓말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여우가 혜진의 얼굴에 코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깨어나면 내 입은 진실만 말할 거야.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진실이 나올 거야.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용서? 넌 지우한테 용서를 빌었니? 라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내가 진실을 마주하는 축복. 이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싫어. 라고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라고 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안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 3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진아 라고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왔어 라고 혜진이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많이 힘들었지 라고 친구 하나가 위로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라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산 받으면 좀 나아지겠다 라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유산? 한 푼도 못 받아. 시어머니가 다 지우한테 줬거든. 이라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응? 뭐라고?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혜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50억을 다 지우한테 줬어. 우리 자식들은 무시하고. 헐, 진짜? 라고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 지금 유산 소송 준비 중이야. 무조건 그 돈 뺏어올 거야. 라고 혜진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그건 이라고 친구가 말하려 했습니다. 지우를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시어머니 재산 노렸다고 라고 혜진의 입에서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려 했지만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나는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귀찮았거든. 지우만 매일 갔지.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안 갔어. 나중에 연락받고 갔지. 울지도 않았어. 그냥 유산만 생각했어. 라고 혜진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아, 라고 친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드디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혜진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혜진아, 너 제정신이야?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왜 그런 말이? 라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너 진짜 그랬어.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라고 친구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라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떠났습니다. 혜진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내 입이 멋대로?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은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정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50억을 다 지우한테 줬다. 억울하다. 유산 소송으로 뺏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글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돈 생각만 하네요. 손녀분이 얼마나 효녀였으면 유산을 다 주셨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네.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혜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의 SNS에 자동으로 글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명품 가방 500만 원어치 샀다. 시어머니 돈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내 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혜진이 쓴 적 없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30만 원어치 먹었다. 시어머니 장례 끝나니 속이 시원하다 라는 글도 올라갔습니다. 혜진이 뭘 하든 생각하든 진실이 자동으로 SNS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혜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고 SNS는 악플로 도배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유산만 생각한대. 손녀한테 도둑년이라고 욕했대. 등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혜진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꿈에 구미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아, 이게 바로 내가 지우한테 한 짓이야. 거짓말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사위 태수는 53살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받아도 빚 다 갚고 회사도 살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도 변호사를 만나서 유산 소송을 상담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도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태수는 공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잔해가 태수를 덮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태수야.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이라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다라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여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내 아파트를 노렸지? 라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라고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빨리 죽어서 재산 받기를 바랐지. 라고 여우가 따졌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태수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다 알아. 넌 병문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라고 여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가 지은 집들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여우가 선언했습니다. 뭐? 라고 태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번 돈 다 사라질 거야. 내가 탐욕으로 쌓은 것들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다음 날 태수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사장님, 발주처에서 계약 취소한대요. 라고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뭐? 왜? 라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업체로 바꾼대요. 라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사흘 후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나흘 후 자재 공급업체가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태수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 못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태수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여우 눈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노란 눈이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으악! 이라고 태수는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장모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아내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민철은 회사에서 나름 잘 나가는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민철아, 왜 지우를 내쫓았니? 라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라고 민철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내 딸인데, 내 친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가 유산을 이라고 민철이 말하려 했습니다. 내가 지우한테 준 건 지우가 자격이 있어서야. 넌 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니? 라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철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부장, 이게 뭐야?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 라고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민철이 사과했습니다. 당분간 프로젝트에서 빠져. 라고 상사가 명령했습니다. 민철은 좌천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회사 화장실 거울에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우 모습의 어머니가 민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철아, 잘못을 인정해라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민철은 지방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작은 딸 민정은 오빠, 언니와 달리 양심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정도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머니가 무섭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라고 할머니가 슬픈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라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넌 원래 착한 애였는데,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고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지우한테 가봐. 지우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깼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지우의 고시원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고모야 라고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초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고모 라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민정이 지우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할머니 마음을 몰라줬어. 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고모 라고 지우도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집에 와.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안 돼. 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민정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중순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SNS는 폐쇄했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태수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민철은 회사에서 좌천되어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지우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밥 먹어 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고모, 49제가 언제예요? 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12월 22일이야. 할머니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 이라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날이면 할머니가, 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완전히 가시는 날이야 라고 민정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다 같이 49제 지내자. 가족들 다 모여서 라고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라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설득할게. 지금 다들 많이 뉘우치고 있어. 라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민철과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민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빠라고 민정이 불렀습니다. 왔어. 라고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좌천당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 49제 날짜 잡았어. 12월 22일 이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갈 거지? 라고 민정이 확인했습니다. 민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못난 아들이었어.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병원도 안 가고 돈만 생각하고 라고 민철이 자책했습니다. 민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꿔 어머니가 나를 보며 우시는 꿈을 라고 민철이 고백했습니다. 오빠 49제 날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 라고 민정이 위로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민정은 혜진도 찾아갔습니다. 혜진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라고 민정이 불렀습니다. 왔어. 라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더 심하게 초췌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49제 날 이라고 민정이 말하려 했습니다. 알아, 갈게 라고 혜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혜진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어떻게 지우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지우는 내 딸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라고 혜진이 자책했습니다. 나 엄마 자격이 없어. 사람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저한테 벌을 주신 거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라고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정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49제 날 다 같이 어머니께 용서를 빌자 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라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태수도 만나러 갔습니다. 태수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떠났습니다. 여보, 민정이 불렀습니다. 왔어 라고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49제 날 이라고 민정이 말하려 했습니다. 알아, 갈게. 장모님께 용서를 빌러 라고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너무 탐욕스러웠어. 장모님 유산만 노리고 지우를 무시하고 라고 태수가 자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우가 얼마나 효녀였는데 장모님이 왜 지우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아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 사람 구실을 못했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정은 가족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49제 날 다 함께 할머니께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49제 전날 밤입니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가 완전히 가신다 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 수목장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미호 할머니였습니다. 지우야 라고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지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내일이면 할머니 가야 해. 싫어요. 가지 마세요. 라고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도 가기 싫어.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깨달았을 거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49제 때 그 사람들이 올 거야. 그때 용서해줘 라고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지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지우야, 그 사람들도 내 가족이야. 피로 연결된 가족 이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지만 너는 여기 남아야 해. 그 사람들과 함께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용서하고 함께 살아 라고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의 이마에 코를 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우리 지우가 행복하게 사는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둘은 한동안 포옹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가야 해. 동이 트기 전에 할머니. 라고 지우가 불렀습니다. 내일 49제 때 다시 볼 수 있어. 그게 마지막이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우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지우,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12월 22일 49제 날입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목장지에 모였습니다. 민철, 혜진, 민정, 태수, 그리고 지우. 5명이 할머니 나무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인절미, 송편, 식혜, 과일들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49제입니다. 라고 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도 제대로 안 갔습니다. 라고 민철이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를 제 딸을 내쫓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라고 민철이 애원했습니다. 민철이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혜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지우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도둑년이라고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혜진도 땅에 절을 했습니다. 태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유산만 노렸습니다. 지우를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지우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어요. 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4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구미호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건 구미호, 라고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라고 민철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철아, 거기 서 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너희가 벌 받는 게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너희가 깨닫기를 바랐던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보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라고 민철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겠지, 라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잘 돌봐줘. 지우는 착한 아이야. 너희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라고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 그게 가족이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이제 가야 해. 싫어요. 라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9개 꼬리가 하나씩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가족 만들어. 라고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마.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잊을 리 없어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지우,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빛에 쌓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모두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눈송이 사이로 빛이 상승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겼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가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이 한번 크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안녕, 할머니라고 지우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라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흰색으로 마치 모든 죄를 씻어주듯이 1년 후 2024년 12월입니다. 지우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논문을 무사히 통과했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취직했습니다. 지우의 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응원해 주시던 꿈. 할머니, 저 큐레이터 됐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지우는 매주 수목장지를 찾아가서 할머니 나무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기획한 전시가 성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림들이에요. 한국 근대 미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민철은 서울로 다시 발령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지우야, 집으로 와, 아빠가 미안했어. 라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아빠, 라고 지우가 불렀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민철이 사과했습니다. 지우는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혜진도 변했습니다. 지우에게 처음으로 엄마답게 대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해. 라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라고 지우가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품에 안긴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민정과 태수도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새로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민정은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지우야, 고모 집에 자주 놀러와 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모라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철의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 모였습니다. 라고 민철이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지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지우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미호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의 사랑은 죽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49일 동안 할머니는 가족들을 교육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학업을 마치고 큐레이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화해했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밤하늘의 그 별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할머니의 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욕심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20년 키웠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할머니처럼 죽어서 구미호가 되어야 할 만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지금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